총알 한 발이 1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믿기 어렵죠? 1914년 6월 28일 19살짜리 청년이 권총을 들었어요. 방아쇠를 당겼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쓰러졌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이 도미노처럼 유럽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수천만 명의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그때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참호라는 진흙탕 구덩이에서 살았고 호루라기가 울리면 기관총이 기다리는 벌판으로 뛰어나가야 했어요. 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밀려오면 폐가 녹아내렸고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으며 탱크라는 괴물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화된 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군인 950만 명, 민간인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책 속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국경선, 중동의 분쟁,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 모두 이 전쟁에서 시작됐거든요.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터졌고 왜 그토록 참혹했으며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4년의 유럽은 거대한 화약고 같았어요. 강대국들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삼국 협상이 있었어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뭉친 팀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손을 잡았냐면 독일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독일은 1871년에 통일된 신생 국가였는데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갔고 군대는 유럽 최강이었으며 식민지도 원했어요. 프랑스는 1870년에 독일한테 전쟁에서 졌던 기억이 생생했고 영국은 독일 해군이 커지는 게 신경 쓰였으며 러시아는 발칸 반도에서 독일의 친구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삼국 동맹이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손을 잡은 거죠.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서 공격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 제국 안에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폴란드인, 세르비아인 등 수십 개의 민족이 섞여 살았거든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독립을 원했고 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희생시켜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기웃거리고 있었고요. 두 팀 모두 전쟁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를 너무 의심했습니다. 교실에서 두 패거리가 팔짱 끼고 노려보면서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두를까 기다리는 거랑 비슷했어요. 불꽃은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튀었습니다. 지금의 보스니아 수도인데요.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어요.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이 도시를 방문했어요. 사실 이날은 세르비아 민족에게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1389년에 오스만 제국한테 졌던 코소보 전투 기념일이었습니다.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하필 이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온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검은 손이라는 세르비아 비밀 조직이 암살을 계획했어요. 거리에 여러 명의 암살자를 배치했는데 처음 시도는 실패했어요. 폭탄을 던졌는데 황태자 차에 맞지 않고 튕겨나가서 다른 차에서 터진 거예요. 황태자는 무사했고 일정을 바꿔서 폭탄에 다친 사람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차가 막다른 골목에서 후진하는데 거기에 우연히 19살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살 실패 후 포기하고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게 앞에 서 있었거든요. 눈앞에 황태자가 나타나자 프린치프는 권총을 꺼내 두 발을 쐈어요. 황태자와 그의 아내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격분했어요. 세르비아 정부가 암살을 도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세르비아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은 손 조직에 세르비아 군 정보 장교들이 연루돼 있긴 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한 달 동안 준비한 뒤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요구 조건이 굴욕적이었어요. 세르비아 영토 안에서 오스트리아 관리가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었거든요. 세르비아가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몇 가지를 거절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그걸 핑계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7월 28일 포탄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제국한테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독일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전쟁이 언젠가는 피할 수 없다고 봤어요. 러시아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싸우는 게 나중에 더 강해진 러시아랑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와도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양면 전쟁이라는 악몽이 현실이 된 거예요. 독일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계획이 있었어요. 슐리펜 계획이라고 불렸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는 나라가 워낙 넓어서 군대를 모으는데 6주는 걸릴 거야. 그 6주 안에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를 상대하자. 근데 프랑스 국경에는 요새가 잔뜩 있어서 정면 돌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 우회해서 프랑스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벨기에는 중립국이었거든요. 영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벨기에 중립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독일 총리는 벨기에 중립 보장 조약을 종이 쪼가리라고 불렀습니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움직였어요. 영국은 프랑스의 동맹국이었지만 원래는 전쟁에 참가할지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벨기에 침공이 영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영국이 독일에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무시됐고 영국도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탈리아는 중립을 선언했어요. 삼국 동맹 조약을 잘 읽어보니까 방어 전쟁에만 참가하면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독일이 먼저 공격한 전쟁에는 참가할 의무가 없다고 빠진 겁니다. 미국도 중립을 선언했어요.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유럽 싸움에 왜 끼어들어야 하냐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1914년 8월 초 6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독일군의 벨기에 침공은 리에주 요새에서 벨기에군의 저항으로 며칠 동안 늦어졌어요. 작은 나라 벨기에가 거대한 독일군 앞에서 필사적으로 버틴 겁니다. 이 며칠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뭘 했냐면요. 독일의 대규모 우회 공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획 17이라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독일 영토인 알자스 로렌으로 직접 공격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용감하게 공격했지만 국경 전투에서 독일의 기관총과 포병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밀려났어요. 영국 원정군도 벨기에 몽스에서 독일군과 충돌했지만 수가 너무 적었고 프랑스와 함께 후퇴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무섭게 진격했어요. 벨기에를 통과하고 프랑스 북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리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까지 왔어요. 프랑스 정부는 수도를 떠날 준비를 했고 파리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곧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마른 강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프랑스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병력이 부족하자 파리 택시들까지 동원해서 병사들을 전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600대가 넘는 택시가 밤새 병사들을 수송했어요. 마른 전투에서 연합군의 반격이 파리를 구했고 독일군을 밀어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실패했어요. 독일은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이제 양면 전쟁이라는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대가도 끔찍했어요. 양쪽 모두 합쳐서 25만 명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바다로의 경주였어요. 양쪽이 서로를 옆에서 공격하려고 북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상대방 전선의 끝을 돌아서 뒤로 치고 들어가려는 거였죠. 근데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계속 북쪽으로만 올라가다가 결국 바다에 닿아버렸어요. 일련의 충돌이 제1차 이프루 전투로 이어졌고 연합군이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독일의 돌파를 막았습니다. 양쪽에 또다시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결국 아무도 서로를 옆에서 공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둘 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참호였습니다. 왜 땅을 팠냐고요? 기관총 때문이에요. 기관총 앞에서 서 있으면 1분 안에 죽거든요. 땅속에 숨는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 국경에서 북해까지 506km에 걸쳐 두 줄의 참호가 파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인지대라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어요. 철조망, 포탄 구덩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 참호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참호전이 3년 넘게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을 갈아넣게 됩니다. 참호 생활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좁고 깊은 구덩이에서 수십 명이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참호발이라는 병에 걸려서 발이 썩어가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쥐가 득실거렸는데 시체를 먹고 자란 쥐들이 고양이만큼 컸다는 증언도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 배설물 냄새, 비위가 약한 사람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공격 명령이 떨어질 때였어요. 호루라기가 울리면 참호 밖으로 뛰어올라야 했거든요. 기관총이 기다리는 무인지대로요. 수천 명이 몇 분 만에 쓰러졌어요. 바다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식 전함이 29척으로 독일의 19척보다 많았죠. 헬리골란트만에서 전쟁의 첫 해전이 벌어졌고 영국 군함들이 독일 순양함 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해군 봉쇄를 시작했어요. 식량을 포함한 물자가 바다로 독일에 도달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목표는 독일 경제를 무너뜨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 봉쇄 때문에 독일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후 영국 순양함 패스파인더호가 새로운 무기의 첫 희생자가 됐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였습니다.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물속에 숨어서 탐지되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어요. 수면 위에서 14,500km를 항해할 수 있었고 적 함선이 보이면 물속으로 잠수해서 어뢰를 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바다 지배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독일로 쳐들어갔어요. 동프로이센을 침공한 거죠. 근데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재앙을 맞았습니다. 독일의 힌덴부르크 장군과 참모장 루덴도르프가 훌륭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러시아군 두 군대가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따로 움직였는데 독일군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9만 명의 포로를 잡고 러시아 군대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렸어요. 마수리안 호수에서의 두 번째 승리는 러시아군을 더 밀어냈습니다. 단 6주 만에 러시아 군대는 거의 33만 명의 사상자를 입었어요. 한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세르비아를 침공했다가 세르 전투에서 굴욕적인 역전을 겪었어요. 작은 나라 세르비아가 거대한 제국을 막아낸 겁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러시아 공격도 30만 명 이상의 손실로 실패했고요.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제일 못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군이 도우러 와야 했어요. 터키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해서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때 유럽을 떨게 만든 강대국이었지만 이때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남쪽 출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유럽 밖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세계 곳곳에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있었으니까요. 동아프리카에서 독일 장군 레토프 포르베크는 불과 수천 명의 병력으로 엄청나게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연합군 수십만 명을 4년 동안 묶어뒀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국과의 조약을 존중해서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일본군이
중국의 독일 해군 기지 칭다오를 점령했고 태평양의 독일 식민지들도 하나씩 연합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1915년 1월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5개월 만에 이미 약 100만 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발칸 반도에서 시작된 지역 분쟁이 세계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1915년에 전쟁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참호를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쳐도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국군이 뇌부 샤펠에서 공격했지만 독일 철조망과 기관총에 막혔고 프랑스군의 샹파뉴 전투는 9만 명의 사상자만 내고 실패했습니다. 4월에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어요. 제2차 이프르 전투에서였습니다. 치명적인 염소가스 구름이 바람을 타고 연합군 참호로 밀려왔어요. 노란색 구름이 다가오는데 그걸 들이마시면 폐가 녹아내렸거든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가스 마스크 같은 건 없었어요. 병사들은 오줌을 적신 천으로 코를 막았는데 암모니아가 염소를 조금이라도 중화시켜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군도 독가스가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라서 진격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새로운 전선을 열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어요. 터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하기로 한 거죠. 다르다넬스 해협에 군함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면 터키가 빨리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좁은 해협에서 터키 해안 포대를 포격하다가 세 척의 전함이 기브레에 침몰하고 세 척이 더 손상됐습니다. 바다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육지로 가기로 했어요. 연합군은 호주와 뉴질랜드 육군 군단 안작이라고 불리는 부대를 포함한 지상군을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시켰습니다. 1915년 4월 25일이었어요. 이날은 지금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안작데이라는 국경일로 기념됩니다. 근데 즉시 격렬한 터키 저항을 만났어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젊은 터키 장교가 방어를 이끌었는데 나중에 터키 공화국의 건국자 아타트르크가 되는 인물입니다. 연합군은 해안 가까이에 발이 묶여서 8개월 동안 싸웠지만 해안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갈리폴리 상륙 하루 전에 끔찍한 일이 시작됐어요. 오스만 제국이 영토 내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직적인 추방과 학살을 시작한 겁니다.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적인 러시아와 내통한다고 의심했어요. 수십만 명이 사막으로 행진하다가 죽었고 많은 이들이 직접 살해당했습니다. 총 10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20세기 첫 번째 대량 학살로 기록됩니다. 5월에 충격적인 사건이 바다에서 터졌어요.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뉴욕에서 리버풀로 항해하던 중 아일랜드 연안에서 독일 유보트에 경고 없이 어뢰를 맞았습니다. 18분 만에 침몰했고 128명의 미국인을 포함해서 1198명이 죽었어요. 미국 통령 윌슨과 미국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민간인 여객선을 공격하다니 독일은 영국이 군수품을 운반하는데 이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정한 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이 나중에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동부 전선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합동 공격이 러시아 방어선을 뚫었어요. 러시아군이 폴란드를 포기하며 전면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8월 5일 독일군이 바르샤바에 입성했어요.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군대 총사령관을 해임하고 자기가 직접 지휘를 맡았는데 이건 재앙적인 결정이었어요. 황제가 군사 패배와 직접 연결되면서 나중에 혁명의 불씨가 됐거든요. 이탈리아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끝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원래 동맹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배신하고 연합국에 가담했어요. 불가리아는 반대로 독일 편으로 참전했고 그들의 합동 공세가 2개월 만에 세르비아를 유린했습니다. 그 겨울 세르비아 군대의 남은 병력이 알바니아 산맥을 통해 탈출했는데 눈 덮인 산을 넘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르비아 군대의 3분의 1이 전사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결국 갈리폴리 작전을 포기했어요. 8만 3천 명의 군대가 터키군에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철수했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잘 수행된 작전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 양측에 25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1915년은 연합국에게 끔찍한 해였어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만 죽었습니다. 근데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모든 편이 1916년에 더 큰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1916년은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이 벌어진 해가 됐어요. 해군 봉쇄가 유럽 전역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여성이 전쟁터에 간 남자들을 대신해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어요. 2월에 독일군이 프랑스 요새 도시 베르댕에 파괴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장군 팔켄하인의 계획은 소름 끼쳤어요. 베르댕은 프랑스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프랑스가 마지막 남자까지 이 도시를 지키도록 강요해서 프랑스의 피를 뽑아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냥 땅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프랑스군을 최대한 많이 죽이려는 작전이었어요. 프랑스군은 정말로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그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호가 유명해졌어요. 독일군은 하루에 1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쏟아부었고 땅이 달 표면처럼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포탄 구덩이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10개월 동안 양쪽에서 7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몇 킬로미터의 땅을 놓고 70만 명이요. 베르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베르댕 전투가 한창일 때 영국과 프랑스는 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베르댕의 프랑스군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독일 전선을 뚫으려는 거였어요. 공격 전에 일주일 동안 150만 발의 포탄을 독일 들참호에 쏟아부었습니다. 독일군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독일군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거든요. 1916년 7월 1일 영국 병사들이 참호에서 올라왔습니다. 장교들은 총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라고 명령했어요. 뛰면 대오가 흐트러진다고요. 독일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줄지어 쓰러졌어요. 몇 시간 만에 영국군은 5만 7천 명의 사상자를 입었는데 그중 1만 9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어요. 이 하루에 죽은 영국 군인이 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죽은 미군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솜 전투는 멈추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솜 전투에서 새로운 무기가 처음 등장했어요. 탱크였습니다. 철조망과 기관총을 뚫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발됐죠. 9월에 영국군이 처음으로 탱크를 전투에 투입했는데 숫자가 너무 적고 자꾸 고장이 나서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이 괴상하게 생긴 철덩어리가 나중에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솜 전투가 가을 비와 진흙 속에서 끝났어요. 연합군은 16km를 진격했습니다. 16km요. 그 대가로 60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독일 손실은 약 45만 명이었고요. 땅 16km에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게 1916년의 현실이었어요. 바다에서는 전쟁의 유일한 주요 해전이 벌어졌어요. 유틀란트 전투에서 독일 함대와 영국 함대가 충돌했습니다. 영국이 배를 더 많이 잃었지만 독일 함대가 철수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영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됐고 독일 국민들은 점점 더 굶주려 갔습니다. 1916년 겨울은 순무의 겨울이라고 불렸어요. 먹을 게 순무밖에 없었거든요.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브루실로프 장군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공세 중 하나를 이끌었어요. 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전선을 뚫고 96km를 진격했으며 20만 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성공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러시아군도 수십만 명을 잃었고 이 손실이 나중에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1916년이 끝났을 때
양쪽 모두 지쳐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포기하면 그 죽음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이게 소모전의 논리였어요. 1917년에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굶주림과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쫓겨났습니다. 3월에 임시정부가 들어섰지만 전쟁은 계속됐어요. 근데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는 대규모로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두 번째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레닌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독일과 휴전을 맺었습니다. 거대한 동부 전선이 사라진 거예요. 같은 해에 미국이 드디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재개하면서 미국 배들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독일이 멕시코에 보낸 비밀 전보가 영국에 발각됐어요. 침엄한 전보라고 불리는 이 전보에서 독일은 미국과 전쟁이 나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연합국 편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 군대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니벨 장군의 공세가 또다시 수십만 명의 사상자만 내고 실패하자 전체 부대가 공격을 거부한 겁니다.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처벌받겠다고 했어요. 새 사령관 패탱 장군이 와서 병사들 대우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자살적인 공격은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겨우 진정됐습니다. 영국군은 벨기에에서 제3차 이프르 전투를 시작했는데 파스샹달로 기억될 거예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격렬한 포격이 배수로를 파괴했고 비가 내리자 전장이 진흙 바다로 변했어요. 병사들이 진흙에 빠져서 천천히 가라앉아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돌파에 대한 모든 희망은 곧 사라졌어요. 3개월 후 공격이 중단됐을 때 영국군은 24만 명의 사상자를 입었고 독일군은 20만 명을 잃었습니다. 1917년 말 연합국의 승리는 불확실해 보였어요. 러시아가 싸움을 멈췄고 프랑스 군대는 반란에서 회복 중이었으며 이탈리아 전선은 카포레토 전투에서 거의 무너졌고 미국 증원군은 아직 멀었습니다. 1918년 봄 독일은 마지막 도박을 했어요. 러시아가 빠지면서 50만 명의 독일군이 동부에서 서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군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무너뜨리자는 거였습니다. 루덴도르프의 봄 공세가 연합국을 기습했어요. 새로운 침투 전술을 사용하는 독일 돌격대가 영국군을 압도했고 영국군은 전면 후퇴했습니다. 4월 21일에 독일의 가장 유명한 조종사가 전사했어요. 레드 베런이라고 불린 만프레트 폰 리히트호펜이었습니다. 80대의 연합군 비행기를 격추시킨 에이스였는데 아미행 근처에서 격추당했어요. 독일군이 계속 진격해서 파리에서 불과 64k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신선한 미국 사단들이 전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프랑스에는 거의 10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있었고 매일 1만 명이 더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공격이 제2차 마른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4년 전 독일의 진격을 막았던 바로 그 강이었죠. 루덴도르프의 공세는 독일군에게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결정적인 돌파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도박이 실패한 겁니다. 연합국이 이제 반격에 나섰어요. 8월 8일 아미행 전투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군이 탱크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하루에 11km를 진격했습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이 이날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불렀어요. 독일군은 지쳤고 굶주렸으며 사기가 바닥이었고 수천 명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전이 드디어 끝났고 독일군은 전면 후퇴 중이었어요. 동맹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불가리아가 먼저 항복했고 10월에 오스만 제국이 휴전에 서명했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무너졌어요. 독일 국내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킬에서 독일 함대가 영국 해군에 대한 자살 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대신 반란을 일으켰어요. 혁명이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황제가 쫓겨나고 독일 공화국이 선포됐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 대표단이 콩피에뉴 숲의 철도 객차 안에서 연합국과 휴전에 서명했어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발효됐습니다. 11월 11일 11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는 계속됐어요. 휴전이 발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었죠. 전쟁이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고 승자들이 패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정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어요. 군대 규모가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야 했으며 영토를 잃었고 무엇보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전쟁 죄책 조항이라고 불린 이 조항은 독일에서 지속적인 분노의 원천이 됐어요. 유럽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졌고 폴란드가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났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가 새로 생겼어요. 오스만 제국도 해체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 가졌는데 아랍인들에게 약속했던 독립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비밀리에 서명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중동의 국경선과 분쟁은 대부분 이때 뿌려진 씨앗에서 자란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해요. 군인 9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싸운 사람 8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2100만 명이 더 다쳤고 민간인 700만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광대한 지역이 황폐화됐고 옛 제국들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어요. 전 세계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은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인류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건은 독일에 깊은 분노를 심었습니다. 전쟁 배상금과 경제 붕괴가 독일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고 극단주의가 자라났어요. 불과 20년 후 아돌프 히틀러라는 남자가 독일의 분노를 먹고 자라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참혹한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젊은이들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고 믿으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20년 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상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유럽의 국경선,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 모두 이 전쟁의 그림자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요. 근데 반복되는 건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잊은 인간이에요. 1700만 명이 죽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